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거짓절개. 옛날 중국에서 전해지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장주가 멀리 집을 떠나 여행했다가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지요. 내 여행하는 동안 괴이한 일을 보았소. 무슨 일을 보았는데 그렇게 괴이하다고 하십니까? 아, 글쎄 들어보구려. 길가에 한 무덤이 있었는데 아름답게 생긴 부인이 그 옆에 앉아 무덤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오. 그래 내가 괴이하게 생각하고 그 까닭을 물어보았어. 그래서요? 그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대답이 가히 충격적이었소. 즉 그것은 자기 남편의 무덤인데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자기가 죽은 후 아내가 재혼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자기 무덤의 풀이 마르고 난 뒤에 하라고 했답디다. 그래서 무덤의 풀이 빨리 마르라고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대답이었소. 참 우습지 않소이까? 여보, 그 여자를 꾸짖지 않고 그냥 두셨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3년이 지난 뒤 재혼하는 것은 혹시 용인될 수 있다지만 장례를 치는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채질까지 해가며 빨리 재혼하려는 것은 음부나 짓이지요. 당장 능지처참을 해서도 마땅한 여자랍니다. 아, 부인, 당신은 그러면 내가 만약 죽었다고 할 때 3년이 지난 뒤에야 재혼을 하겠구려. 여보, 그 무슨 말씀입니까? 열려는 불경이 부인데 어찌 개가를 한단 말입니까? 장주와 부인은 이런 대화를 하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장주가 갑자기 병이 들어 잠시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부인은 슬퍼서 시체를 부여안고 통곡을 하는데 이때 마침 얼굴이 관옥같이 아름답고 잘생긴 젊은이가 어린 소년 하나를 데리고 청노새를 탄 채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에 젊은이는 부인의 통곡 소리를 듣고 까닭을 물었지요. 무슨 일로 이렇게 슬퍼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슬퍼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염습을 도와줄 사람조차 없어 이렇게 울고 있답니다. 아, 부인, 걱정 마십시오. 내가 도와드리리다. 젊은이는 곧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소년에게 주면서 옷이며 광곽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잘 염습해 후원의 빈 뜰에 묻어주었지요. 그러고 나서 젊은이는 부인에게 말했답니다. 내 아직까지 청혼하지 않아 아내가 없답니다. 이제 부인과 함께 살며 인생을 해로하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젊은이의 우아함을 흠모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했지요. 그리하여 곧 고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부자리를 화려한 곳으로 바꾼 다음 젊은이와 잠자리에 들어 뜨거운 며칠을 꿈처럼 지냈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또한 갑자기 병들어 심하게 앓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으니 따라온 소년이 말했지요. 우리 도련님은 평소 이런 증상을 보이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람의 해골만이 약이 되는데 어디서 그 해골을 구하지 못하면 곧 죽게 됩니다. 이에 부인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일어나서 도끼를 들고는 후원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임시로 묻어둔 남편의 빈을 헤치고 관뚜껑을 열어
머리를 노출시키는데 갑자기 그 속에 누워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지요. 부인, 그 도끼로 무엇을 하려는 게요? 그러자 놀란 부인은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예, 당신이 갑자기 죽어 여기에 빈을 만드는 중이지요. 라고 하니 남편은 부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 누워있던 젊은이도 소년도 간 곳이 없었지요. 곧 남편은 부인을 향해 추궁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 부인은 마땅히 상복을 입고 거적을 깔고 슬퍼해야 하거늘 이 좋은 이부자리는 무엇이며 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게요? 내 슬프고 마음이 급해 미처 옷을 갈아입지 못했답니다. 이에 남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며칠 전 죽은 것도 나이고 청노새를 타고 나타난 젊은이도 내가 변장한 것이며 사람 해골을 먹어야 한다고 한 것도 바로 나라오. 전에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듣고 열려 불경 입으라고 하지 않았소. 한데 죽은 남편 해골을 도끼로 자르려는 행동이 어찌 열려가 할 일이겠소. 오히려 무덤의 풀이 빨리 마르라고 부채질하는 여인이 더 열려인 듯 싶구려. 이에 부인은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덤에서 나는 소리. 모기신 노파가 치성을 드리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다시 한번 어디에선가 이어져 들려왔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김우왕이 정승이 되도록 하소서. 김우왕이 정승이 되도록 하소서. 숙종 임금은 머리를 갸우뚱하며 귀를 기울이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문 밖에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숙종은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척거리면서 마치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궁궐 뜰의 저쪽으로 걸어갔는데 자욱하게 끼어있는 짙은 안개가 그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김우왕이 정승이 되도록 하소서. 하는 이상한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짙은 안개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외가닥길이 숙종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그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는데 갑자기 자기의 몸이 하늘로 둥실 떠오르는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더 갔을까요? 그의 눈앞에 무덤 하나가 나타나는데 기이한 노파의 목소리는 바로 그 무덤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우왕이 정승이 되도록 하소서 하는 소리가 좀 더 크게 확실하게 숙종의 귀로 날아들었습니다. 귀한 일이로다. 무덤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다니. 숙종의 이마에서 진땀이 솟기 시작했지요. 등골까지 오싹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순간 숙종은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감을 느끼며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마마, 상감마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한 부름의 숙종은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우뚝 서고 말았지요. 숙종이 번쩍 눈을 뜨고 둘러보니 자기의 처소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마, 나쁜 꿈을 꾸셨나 봅니다. 곁에 앉아있던 상공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지요. 하지만 숙종은 두 눈을 껌뻑거리기만 했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가위에 눌리신 소리가 들리기에 상공이 왕의 처소에까지 들어온 연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말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만 했지요. 마마, 어서 침전으로 드시지요. 상공이 권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엉뚱한 명령을 내렸지요. 즉시 입직승지에게 일러서 좌참찬 김우왕을 입골시키도록 하라. 예? 밤이 야심하온데 어떤 일로? 대전상궁이 어리둥절하며 묻자 숙종은 역전까지 내면서 다시 명했지요. 어서! 예, 어명을 거행하겠나이다. 나인과 상궁들은 모두 물러가 혼자 있게 된 숙종은 다시 한번 꿈속에서의 이상한 목소리를 생각하며 머리를 갸우뚱했습니다. 얼마 후에 좌참찬 김우왕이 등대했사옵니다. 승지의 목소리가 들리자 숙종이 말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러하라. 예. 방문이 열리고 승지와 함께 들어온 김우왕이 숙종 앞에 부복했는데 한밤중에 부름을 받은 까닭을 몰랐기에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저한 숙종은 불안해하는 김우왕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경의 조상들 중에 안동 땅에 무덤이 있는 자가 있어. 예. 김우왕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왕이 느닷없이 무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지 짐작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의 집안 선사는 안동 땅에 있지 않고 선산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요. 때로는 선산이 아닌 곳에 묘택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소. 안동 땅에 모신 선영이 혹시 있는지 찬찬히 헤아려보. 예. 김우왕은 잔뜩 굳어진 얼굴이 되어 조상들이 묻힌 선산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그려보았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 보아도 그의 조상들 중에 안동 땅에 묻힌 분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일가 친척들의 선상까지 범위를 넓혀 보았지만 역시 없었지요. 신이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10대 조 이내의 조상들 중에는 선산이 아닌 다른 곳에 묘택을 마련한 분이 없는 줄로 아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매우 귀한 일이로군. 전하, 어인 연유로 그런 것을 물으셨는지요? 김우왕이 궁금해하며 묻자 숙종이 그 연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삼정승 중 우의정 자리가 비었기에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좋을까 하고 노심초사하던 중에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소. 아, 예. 어디선가 귀곡성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에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게 되었지. 그곳은 천리밖도 더 되는 아득히 먼 곳이었는데 과인의 생각으로는 경상도의 안동 땅이라고 느껴지는 산골이었어. 그런데 그 산중에 있는 한 무덤 속에서 그 소리가 들렸다란 말이요. 아, 예. 한데 그 무덤 속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라는 것이 목이신 노파의 목소리 같았는데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소서 김우왕이 정승이 되도록 하소서 하더란 말이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이지. 예? 김우왕은 비로소 크게 놀라며 얼굴빛이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이한 것은 그 꿈을 과인이 한 번만 꾸었으면 모르겠으되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사흘 동안을 계속해서 꾸었으니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겠소. 사흘 동안이나 계속해서라고요. 그래서 이건 필시 뭔가 곡절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경을 부른 것이요. 아직까지도 짐작되는 일이 없소. 숙종이 다시 묻자 김우왕이 잠깐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다가 되물었습니다. 그 무덤이 안동 땅에 있었다고 하셨지요. 그렇소. 김우왕은 다시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다가 혼자 말을 하는 것처럼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그건 뭔가 짐작되는 것이 있어. 숙종이 그런 낌새를 놓치지 않으면서 묻자 김우왕은 다시 한번 부복하면서 말했습니다. 전하, 심려를 끼친 죄가 크오니 저를 죽여주소서. 아니, 갑자기 왜 그러? 숙종이 의아해하며 묻자 김우왕이 얼굴을 들면서 대답했습니다. 벌써 20년 전이나 되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요? 예, 신이 미관 말직에 있었던 어느 해 겨울에 있었던 일이지요. 저는 그때 나라의 명을 받아 휘릉이라는 곳에서 능을 관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면서 시작한 김우왕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김우왕은 눈이 내리던 그날 밤에 능참봉의 처소에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권참봉이라는 자가 여종에게 주안상을 차려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둘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권참봉이 문득 한쪽에 쌓여있는 책을 보면서 말했지요. 나으리의 결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흔히들 미관 말직으로 출사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글공부와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큰 뜻을 품었던 선비도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소인배로 변하지요. 그런데도 잠시 머무를 이곳에까지 수레에 책을 싣고 오셨으니 부끄럽소이다. 김우왕이 머쓱해하며 말하자 흰 수염이 난 권참봉이 술잔을 입에서 떼며 물었지요. 세봄에 있을 과거에 응시하시겠지요. 예, 이번에는 꼭 붙어야만 하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나으리가 드실 차례지요. 권참봉이 술을 권하자 김우왕은 두 손으로 술잔을 받으며 잔뜩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야 한다오.
때문에 권찬봉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원수진 사람이라도 있어서 그러시는지요? 원수진 사람이 있느냐고요? 예. 원수진 사람도 있고 은인이 된 사람도 있지요. 오, 그래요. 김우왕은 술잔을 들어 단번에 쭉 마시고는 권찬봉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따라주면서 말했지요. 노인장, 내가 왜 내년에 식년시에 꼭 급제해야 하는지 그 연유를 한번 들어보시려오. 그러지요. 몇 잔 술을 마셔 얼굴이 붉어진 김우왕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요. 내가 그때도 과거에 응시했다가 보기 좋게 낙방하여 시를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딸년을 시집 보내야 하는 문제까지 생겼어.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소. 아, 예.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종 사촌이 되는 자였는데 그 사람은 일찍이 소년 급제하여 강계 부사로 있었던지라 그 형을 만나면 다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나귀를 새 내어서 타고 불원 천리길을 찾아가지 않았겠소. 네, 그래서요. 한데 반겨줄 줄 알았던 그자가 바쁘다면서 만나주지를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막에 여장을 풀었지요. 좀 서운하기는 했지만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연락 오기를 기다렸는데 끝내 소식이 오지 않았다오. 때문에 며칠 뒤에 다시 찾아가서 그자를 가까스로 만났더니 아래 것들에게 시켜 귀가 떨어진 소반에 막걸리 한 사발과 김치 한 종지를 내놓더군요. 나는 결국 목구멍까지 화가 치밀었지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형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천리길을 걸어 찾아온 나에게 하는 대접이냐? 라고요. 그럴 만도 하셨겠습니다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온 뒤에 불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강계 고을 사람으로 나를 재워주거나 내게 밥을 파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명이 내린 거지요. 어느덧 날은 저물고 때는 겨울이었기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웬 여인 하나가 나타나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하지 않았겠소. 그거 참 다행한 일이었군요. 그 여인은 그 마을의 기생이었는데 저녁 때 동원에서 원님이 하는 처사를 우연히 지켜보던 중 내가 호쾌하게 대하는 태도에 호감을 갖게 되었다더군요. 평범한 기생이 아니었군요. 그 여인이 저의 집은 후미진 곳에 있어서 원님이 모를 것이니 푹 쉬었다가 떠나라고 하기에 천행으로 공경을 면했지요. 하오면 원수란 바로 그 군수요. 은희는 그 기생을 이르는 말씀이셨군요. 공연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쑥스럽습니다. 자, 노인장도 한 잔 더 하시지요. 김우왕이 술병을 들면서 권하자 권찬봉이 미소 지으며 나으리의 상을 보니 이번에는 꼭 장언급제할 것이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과찬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 같았습니다.
김우왕은 슬며시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고맙소. 그나저나 부하니 노인장도 이곳에 홀로 와서 계시는 것 같은데 가솔들은 고향에 두고 오신 게지요. 그러자 권찬봉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식이 없소이다. 그럼 고향에는 부인이 계시군요. 그렇지도 않소이다. 아내는 자식 없는 것이 자기 탓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마음에 병이 생겨 몇 년 전에 죽었소이다. 김우왕은 공연한 것을 물었구나 하고 생각하며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참으로 미안하오. 내가 공연히 아픈 곳을 찔렀소이다. 웬 별 말씀을. 그렇지 않소이다. 바로 그때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권찬봉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능지기들이 남루한 옷차림에 총각 하나를 끌고 오면서 떠들어대는 모습이 보였지요. 웬 소란인고? 권찬봉이 묻자 능지기들 중에 하나가 경내에 돌아보다 보니 이놈이 나무를 베고 있기에 막 잡아왔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더벅머리 총각의 어깨를 짓눌러 꿇어 앉혔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는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이놈! 눈이 내리는 밤에는 우리가 야간 순찰을 걸을 줄 알았더냐? 고약한 놈 같으니. 능지기가 가슴을 턱 내밀며 호령하는 것을 보면서 권찬봉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자가 정말로 나무를 베었느냐? 예. 능지기들이 입을 모아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권찬봉은 더벅머리 총각 쪽으로 눈길을 옮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능의 나무를 베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고 있었더냐? 어디서 사는 누구인고? 모르오. 더벅머리 총각이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능지기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그를 짓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죽일 놈 같으니 어느 존재인 줄 알고 겁도 없이 감히. 멈춰라! 권찬봉이 제지하자 능지기들은 발기질을 멈추며 뒤로 물러섰다가 얼굴을 들어라! 권찬봉이 명하자 더벅머리 총각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었는데 나이는 30살 정도로 되어 보였습니다. 어째서 그런 짓을 저질렀는고? 권찬봉이 조용히 묻자 더벅머리 총각은 예의 퉁명스러운 말투로 반문했습니다. 연유를 말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 뭐라고? 권찬봉이 어이없어 하며 반문하자 그는 아예 눈을 감으면서 웅얼거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대답할 힘이 없으니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 아니, 저놈이. 잠봉님, 그놈을 당장 물고를 낼값이오? 보고 있던 능지기들이 먼저 화를 내며 묻자 권찬봉은 한참 동안 그 더벅머리 총각을 쏘아보다 말했습니다. 누가 광에 가서 쌀 2어말만 가지고 오너라. 예? 명령을 받은 능지기들이 얼떨떨해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자 권찬봉이 재촉했습니다. 왜 그렇게들 서 있느냐? 쌀 2어말만 가지고 오라고 했지 않았느냐? 예. 김우왕은 초소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권찬봉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능지기 하나가 쌀자루를 가지고 와서 권찬봉 앞에 놓자 그는 총각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매우 무겁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있을 것 같아 살려준다. 그 연유가 무엇인지는 묻지 않겠으니 이 쌀을 가지고 어서 돌아가거라. 더벅머리 총각은 그제서야 놀란 얼굴이 되어 권천봉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 보았는데 놀란 사람은 그만이 아니었습니다. 능지기들도 방 안에 있던 김우왕도 크게 놀라고 있었지요. 능지기들이 그 총각에게 쌀자루를 쥐어주고는 밖으로 나가라는 신용을 하자 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돌아서더니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능지기들이 아니, 저런 놈을 왜 그대로 보냅니까요? 능지처참할 놈을 쌀까지 주어서 말입니다. 하고 투덜댔지만 권찬봉은 씩 웃어 보이면서 그들도 돌려보냈습니다. 권찬봉은 이윽고 헛기침을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섰는데 이번에는 그가 놀라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묵묵히 앉아있던 김우왕이 벌떡 일어나 그에게 큰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으리, 이게 무슨 망령된 짓이옵니까? 당황한 권찬봉이 엎드려 맞절을 하면서 묻자 천천히 머리를 든 김우왕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부끄럽소이다, 노인자. 예? 내가 요즘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키워왔는지 아시겠소? 그것을 소인이 어찌? 권찬봉이 얼떨떨해하며 대답하자 김우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건 복수심이었소. 내가 정원급제하여 평안도 지방에 암행어사를 제수받게 되면 한달음에 강계고을로 내려가 그놈을 봉고파직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지난날의 원한을 풀겠다는. 아, 예. 가엾은 백성들을 위해 미력이나마 성심을 다하겠다는 생각에 앞서 오직 나를 구해준 기생 앞에서 그놈을 매장시켜 통쾌하게 복수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노인장 덕분에 생각이 달라졌소이다. 예? 노인장께서 오늘 밤에 죄 지은 자를 은혜로 베풀며 훈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내가 암행어사가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니 몰골이 송연해지는구려. 나는 내년에 혹시 장흥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된다면 복수하려는 마음이 앞서 그자와의 정을 먼저 생각하겠소. 봉고파직을 시키기에 앞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학정을 인정하고 누이치면서 물러가 새 사람이 되도록 하겠소. 그 말을 들은 권찬봉은 비로소 김우왕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장흥급제하소서. 그런데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김우왕은 그때 막 능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처소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중문 쪽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멈춰서면서 들어보니 능지기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놈 저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또 죄 지은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는 것 같았지요. 김우왕이 중문 안으로 들어섰더니 전날 밤에 보았던 그 더벅머리 총각이 채 녹지 않은 눈 위에 꿇어앉아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어인일이냐? 김우왕이 묻자 그를 족치던 능지기들 중에서 가장 늙어 보이는 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그놈이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의 몸은 추위 때문에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시더냐? 분에 넘치는 일이니 사양하는 것이 예의라고 하시면서 고집을 세우셔서 허락받는 것이 늦어서 이제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왜? 또 잘못을 저질렀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그때 권찬봉도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붙잡혀온 더벅머리 총각을 보더니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또 나무를 뱄단 말이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잠복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요? 이런 놈은 법대로 시행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답니다요. 김우왕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는데 권찬봉이 이윽고 탄식하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루 만에 또 나라의 법을 어겼으니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더벅머리 총각은 이미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인고? 어서 되지 못할까? 권찬봉이 윽박지르듯이 묻자 더벅머리 총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로나 제 이름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부끄러우니 그저 가난한 선비의 자손이라고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선비의 자손이라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니냐. 죽기를 각오했기에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겠소이다. 다만 팔순이 다 된 늙은 어머니를 시집도 못 간 늙은 누이에게 떠맡기고 가는 것이 괴로울 뿐입니다. 뭐라? 팔순의 노모를 모시고 있다고? 권찬봉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묻자 그는 기운이 빠진 목소리로 어제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은혜를 베풀며 풀어주신 나으리의 은혜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요즘 날씨가 하도 춥고 멀리까지 갈 힘도 없어서 또 나무를 베게 되었습니다. 쌀은 어제 주셔서 있지만 생쌀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를 또 지은 것은 사실이니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머리를 푹 숙였습니다. 때문에 권찬봉은 매우 당혹스러워하며 김우왕에게 물었지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지은 죄는 미우나 듣고 보니 형편이 매우 딱한 것 같사온데. 그러자 김우왕은 머리를 몇 번 끄덕여 보이고는 이어서 능지기들에게 명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예. 능지기들이 모두 중문 밖으로 사라지자 김우왕은 더벅머리 총각 앞으로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모친의 연세가 지금 몇이신고? 금년에 74이 되었사옵니다. 누이의 나이는 35이옵니다. 35이라. 하고 내아리던 김우왕은 다시 누이가 그 나이가 되도록 시집을 못 간 것을 보니 어딘가가 불구인계로구나. 하고 묻자 공손하게 대답하던 총각이 눈꼬리를 치켜 올리며 반발했습니다. 오직 가난하다는 것이 불구입지요. 그래. 그렇다면 말이다. 지금부터 내가 너의 집안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말에 따르겠느냐? 김우왕이 엉뚱한 말을 던지자 권찬봉은 의아해하는 눈으로
그를 보았고 더벅머리 총각도 따르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요. 죄는 지어 죽게 된 몸이나 무슨 일인들 못하겠사옵니까만. 그러자 김우왕은 다시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이고는 그렇다면 말이다. 내 누이와 이 참봉 어른이 혼사를 맺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만사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이다. 하고 말하고는 총각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물론 총각은 크게 놀라는 얼굴이 되었는데 권찬봉도 또한 자기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랬지요. 나으리,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면서 묻자 김우왕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장께서 후사가 없이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이 홀로 사시는 것이 매우 딱해 보입니다. 그리고 권찬봉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인해 귀 밑까지 빨개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보아하니 저 총각의 처제는 쌀 몇 말 정도로는 구할 수 없는 것 같군요. 그러니 두 집이 혼사를 맺게 된다면 저 총각은 노모를 보양할 걱정이 없어지니 좋고 노인장께서는 노후가 쓸쓸하지 않을 테니 좋고 나라에서는 능을 천범하는 도벌꾼이 없어져서 좋고 그러니 일석삼조가 되지 않겠소이까. 김우왕은 이윽고 엄숙한 얼굴이 되며 더벅머리 총각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예. 중대한 누이의 혼담을 어찌 너 혼자서 결정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지금 곧장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상의하여 허락을 하시면 즉시 달려오너라. 그럼 저를 풀어주시는 건가요? 더벅머리 총각이 엉거주춤하면서 묻자 김우왕이 그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가서 어머니와 의논해 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권찬봉은 마음속으로는 김우왕의 제안에 박수를 보냈지만 먼 산을 바라보면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으리 다녀오겠습니다. 더벅머리 총각이 꾸벅 절을 하고는 돌아서자 김우왕은 권찬봉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장, 주은이 들어가서 기다립시다.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중문 밖에서 엿보던 능지기들이 떠들어댔습니다. 우리 참봉 어른이 회춘하시게 됐구먼. 글쎄, 그건 그 총각놈이 와봐야 알지. 올게 뭐라, 목숨이 아까워서 꾸민 거짓말에 사람 좋은 두 양반이 속아 넘어간 거지. 두고 보니 그런 것도 같구먼. 김우왕은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권찬봉과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과 눈은 모두 바둑판에 가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지요. 김우왕은 그 총각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권찬봉은 느닷없이 찾아온 회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며 은근히 마음을 졸이고 있었답니다. 그 같은 생각들은 얼마 후 여종이 가지고 온 저녁상 앞에 마주 앉아서도 계속 되었지요. 날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입 밖으로는 내지는 않았지만 그 총각은 오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시 바둑판을 끌어다 놓고 마주 앉았을 때 나으리! 하고 부르는 총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우왕이 방문을 열며 왔느냐? 하고 묻자
총각이 예, 이렇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우왕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하는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되어 두 사람의 혼례는 서둘러 이루어졌지요. 그로부터 10년 이상이나 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우왕은 그해 여름에 안동부사가 되어 부임했는데 다음 날 낮에 통인이 문 밖에 와서 사또 참봉권 나무개라는 분이 뵙기를 청하는데요. 하고 말했다. 그래서 참봉 고 나무개가 누구더라? 하고 중얼거리며 기억을 더듬는데 갑자기 사또 휘릉에 는참봉이던 이 늙은이를 벌써 잊으셨는지요?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눈을 들어서 보니 아직도 몸이 꼿꼿하고 당당한 풍모를 가진 백발의 권참봉이 들어와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김우왕은 너무나 놀랍고 반가워서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지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요? 헤아려 보니 10하고도 5해가 더 흘렀더군요. 그래요. 나는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늘 이토록 정정하시다니. 김우왕이 진정으로 놀라며 중얼거리자 권참봉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날 사또 덕분에 어진 짝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감사할 말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저의 고향 땅에 수령으로 오시게 되어 다시 뵙게 되었으니 하늘이 도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권참봉은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 김우왕은 그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소? 하고 물었답니다. 예, 그때 사또께서 상경하시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늙은 것도 능참봉직을 내놓고 고향인 이곳으로 내려왔지요. 맞아. 고향이 안동이라고 하시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또께서 장흥급제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평안도 방면에 암행의사가 되시어 토색질 심하기로 이름이 높던 강계부사를 스스로 물러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사로운 원한을 버리고 왕명을 바르게 폈다라고 징송하게 되었다는 소문도 들었을지요. 나는 권참봉의 근황을 묻고 있는 거요. 예, 덕분에 외로운 줄 모르면서 살다 보니 아들 둘을 연이어서 얻어 조상님들을 배울 면목이 생겼지요. 아들을 둘씩이나 얻으셨다고요? 정말로 좋은 소식이 올시다. 예, 그런데 이번에 사또 나으리께서 성주님으로 부임하셨으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주님을 저의 집으로 모셔 단 하루만이라도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해서 이렇게 황급히 달려왔습지요. 사또, 아무 때고 저희 집에 한번 왕림해 주신다면 가문 누대의 영광을 알겠으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당연히 가보아야지요. 김우왕은 쾌히 승낙했습니다. 권참봉이 청하지 않았어도 한번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다음날 저녁 때 김우왕은 권참봉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김우왕이 권참봉의 안내를 받으며 상좌에 앉았더니 한 중년의 선비가 들어와서 엎드려 큰 절을 했는데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갸우뚱하는데 옆자리에 있던 권찬봉이 말했습니다. 사또, 도벌꾼이었던 노총각을 기억하시는지요? 아, 그래. 그때 그 총각이야. 김우왕이 무릎을 치며 중얼거리고는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게. 선비가 천천히 얼굴을 들면서 말했지요. 사또의 은혜, 백골난망이옵니다. 오, 이렇게 훌륭하게 바뀐 그대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감개가 무량하오. 이어서 총명하게 생긴 두 소년이 들어와 큰절을 올렸지요. 이 아이들이 노인장의 자제들이란 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김우왕은 흐뭇해하며 머리를 끄덕였는데 두 소년이 나가자 권찬봉이 말했답니다. 사또, 한 가지 소청이 있는데 들어주시옵소서. 어서 말해보시오. 뭐지요? 우리 집 식구들이 이처럼 복을 누리는 것은 모두 다 사또의 덕입니다. 때문에 한 식구도 뵙고 인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남녀가 유별하다고는 하나 사또께서는 이 고을의 백성들의 어버이시고 하니 꺼려하지 마시고 잠시 내실에 드시어 절을 받으시지요. 김우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일어나 권찬봉을 따라 내실로 들어갔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안방마니 및 권찬봉의 아내가 큰절을 올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안식구입니다. 기억하고 말고요. 김우왕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렇게 말했는데 그 순간 그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지요. 그 순간 김찬봉 부부는 깜짝 놀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자 권찬봉은 이윽고 사또,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고 말하며 옆방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지요. 다음 순간 김우왕은 움찔하고 놀라며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온몸이 오그라든 한 노파가 그 방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파는 염주를 손에 쥔 채 허공으로 시선을 보내며 무슨 말인가 중얼거리고 있었답니다. 내년이면 꼭 90세가 되시는 장모님입니다. 아니, 장모님이. 그런데 노파는 계속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김우왕은 그 말을 차츰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하소서, 하소서. 김우왕이 정승이 되도록 하소서. 김우왕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니,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요? 하고 말했더니 권찬봉이 쑥스러워하는 얼굴이 되면서 설명했습니다. 예, 이 늙은이를 사유로 삼아 집안이 안정된 뒤부터 그것이 다 사또께서 베푼 은덕 덕분이라고 하시면서 항상 축원을 드리기 시작하셨지요. 후원에 단을 쌓고 밤이나 낮이나 사또께서 정승이 되게 해 주십사 하고 비셨지요. 그러는 중에 더욱 늙고 망령이 날 지경이 되었으나 그 축을 하시는 것만은 잊지 않으셨는지 주무실 때 말고는 항상 저렇게 중얼거리고 계신답니다. 권찬봉이 그렇다면서 머리를 끄덕이자 김우왕은 새삼스럽게 끓어오르는 감동에 겨워 몸을 떨었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똑같은 소리를 되풀이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김왕이 정승이 되도록 하소서. 숙종은 김우왕의 기이한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몇 해 전이었습니다. 곤참봉의 큰아들이 상경했다가 인사하러 저희 집에 들렸을 때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가 아직까지 살아 계시냐고 물었더니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묻힌 곳이 안동 땅이라는 거요. 그렇사옵니다. 고향의 선산에 모셨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도 그 소리를 되풀이했다고 하더군요. 숙종은 다시 한번 감동했는지 머리를 끄덕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서 20년 동안이나 정성스럽게 빌었던 소원이라면 저승에 가서도 어찌 잊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그 노파가 저승에서도 읊는 소리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 과인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소. 어쨌든 놀라운 일이로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도다. 김우왕은 매우 송구스러워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는데 연신 감탄하던 숙종이 승지를 바라보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여봐라, 우의정 대감 퇴골하신다. 어서 모시도록 해라. 김우왕은 갑자기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머리를 들어 보았더니 숙종은 흐뭇해하는 웃음을 얼굴에 가득하게 담고 있었지요.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짐이 경 같은 신하를 만난 것도 하늘이 내리신 복이 아니겠소. 자, 밤이 늦었으니 어서 퇴골하고 내일 아침 일찍 등골하도록 하오. 폐하. 김우왕은 너무나 벅찬 감격 때문에 뒷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면서 비척거리며 일어섰답니다. 한 노파의 지극한 축원 덕분에 저승까지 되었다는 전설 속의 주인공 김우왕은 본관이 김해라고 합니다. 그는 훗날 영의정까지 되어 어진 정치를 편 숙종 때의 훌륭한 문신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